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수업이라는 책 함께 하고 있고요.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이라는 부제 갖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생걸 들고 왔어요. 바로 욕정입니다. 네, 우리의 욕정이라는 감정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챕터에 붙어있는 소 제목은 이래요. 프레스트로 격하게 요동치는 영혼. 네, 격하게 요동치는 영혼. 이 욕정이라고 표현했네요. 강신주 박사님이 이 욕정이라는 감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들고 온 소설은 악마라는 톨스토이의 소설입니다. 완전 제대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하나하나를 충분히 눌러서 무겁고 느리게 연주하라는 작곡가의 명령이다. 그래서 음표 사이사이 침묵의 공간에 음이 무겁게 밀려 들어갈 수 있다. 공백을 채우듯이 공허를 몰아내듯이. 베토벤의 9번째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의 첫 번째 악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바이올린이 구애하듯 이어지는 그 슬픈 선율에 따라 이어 피아노가 그 구애를 받아들이면서 고혹적이지만 격렬한 하모니가 시작된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밀고 당기면서 만드는 묘한 긴장과 흥분 속에 몸을 던지다 보면 누구나 남녀 간의 격정적인 사랑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톨스토이가 베토벤의 9번째 소나타에서 사랑의 긴장과 열정을 느낀 것도 어쩌면 위대한 작가로서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쯤 되면 베토벤의 크로이처 이 순간 다시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톨스토이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온갖 판타지를 과격하게 해체하는 소설의 크로이체로 바로 이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제목을 붙인다. 또 다른 작품 악마와 함께 톨스토이가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의 결혼관을 담은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을 통해 톨스토이는 결혼이 참다운 사랑의 결실이라는 통념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결혼의 본질은 정신적인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정에 있기 때문이다. 크로이체르 소나타가 당시 금서 취급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결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무리 윤리적인 이념으로 부정하려고 애써도 제거하기 힘든 진실을 담고 있는 건 아닐까? 결혼의 본질이 욕정에 있다고 얘기하는 주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쉽게들 반박하지만 사적인 삶에서 욕정만큼 남녀 사이에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성적인 표현에 당당해진 지금은 심심찮게 속궁합이 더 중요하다고 토로하는 남녀가 등장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다. 도심 근처의 산에 올라서면 갈수록 늘어가는 붉은색 표지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교회의 붉은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러브호텔의 빨간 간판이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교회의 금욕주의와 러브호텔의 욕망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이제 노골적으로 물어보자. 지금 이 순간 교회에 들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러브호텔에 갈 수도 있다. 하나만 고르라면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돌아보면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합법적인 러브호텔 아닐까?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두 연인이 서로 몸을 섞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 허니문의 전설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싶다. 달에 비치는 깊은 밤, 꿀처럼 달콤한 섹스를 합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날,
그것이 바로 신혼여행이니까. 그만큼 욕정은 삶에 있어 가장 아찔하고 달뜬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쯤에서 스피노자는 욕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욕정이란 성교에 대한 욕망이나 성교에 대한 사랑이다. 성교에 대한 이런 욕망은 적당한 경우에도 그리고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통 욕정이라고 일컬어진다. 라고 에티카에서 스피노자가 정의를 내렸네요. 그의 정의이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성과 성교하고 싶은 욕망 혹은 성교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정이다. 인간의 성교, 그러니까 섹스를 동물적인 것으로 폄하하지는 말자. 그것은 발전기에 종족 보존을 위해 하는 동물의 행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섹스의 목적이 단지 자손의 생산에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개체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유전적인 명령일 테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섹스는 욕망이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욕망이나 사랑은 삶의 힘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킨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향하는 법이다. 욕망이나 사랑은 삶의 힘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킨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향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섹스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삶의 힘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인간의 섹스는 종족 보존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동물의 교미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잊지 말자. 우리 개개인의 욕정은 개체적인 의미를 지닌 소중한 감정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면 섹스도 인간적인 의미를 동물과는 다른 그런 인간적인 의미를 띄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 개개인의 열정적인 자유를 본질로 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섹스는 어떤 의미도 없는 동물적인 본능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회의 통념은 종족 보존을 위해 수행되는 섹스만이 정당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인간에게 발전기 때의 동물과 같은 성생활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말이다. 톨스토이가 악마라는 단편 소설에서 집요하게 추적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 욕정에 사로잡힌 주인공 예브게니가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마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리 보지 않으려 했어도 짚을 나르고 있는 스테파니다의 까만 눈동자와 빨간 머리수건이 몇 번이나 눈에 띄었다. 예브게니는 한두 번 그녀를 곁눈질하다가 또다시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바로 다음날 다시 마을의 곡식 창고로 가서 그 젊은 안하게 낯익은 모습에 하염없이 애정의 눈빛을 보내며 아무런 이유 없이 2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문득 자신이 파멸했음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파멸했음을 깨달았다. 또다시 그 고통이, 그 모든 끔찍한 공포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구원은 없었다. 정말이지, 그녀는 악마다. 악마가 분명해. 그녀는 내 의지와는 반대로 나를 조정했어. 죽여야 하나? 그래, 2가지 출구밖에 없다. 아내를 죽이든가 아니면 스테파니다를 죽이던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어. 2가지 출구밖에 없는 거야. 아내를 죽이든가 그녀를 죽이든가. 그리고 또 그래, 제3의 출구가 있어. 그가 조용히 소리내어 말했다. 순간 그는 전신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그래, 자살하는 거다.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어. 네, 소설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스테파니다는 매력적인 여자다. 한때 자신의 섹스 파트너였던 그녀를 예브게니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다.
스테파니다는 결코 아내가 될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참한 아내를 두게 된 예브게니의 눈앞에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스테파니다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자 예브게니는 자신이 그녀의 매력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긴 한때나마 자신을 육체적인 희열로 이끌고 갔던 그 여자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아내는 정숙하고 착하지만 섹스 파트너로서는 스테파니다에 미칠 수 없는 그런 밋밋한 여자였다. 마침내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는 영지를 감독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려는 사회적 욕망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스테파니다는 그런 세속적 욕망과 평판을 버리고 자신의 품에 안기라고 계속 유혹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은 스테파니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의 문제가 아니라 예브게니 내면의 욕정 때문에 생기는 착시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욕정에 이끌려 스테파니다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면 모든 사회적 평판을 잃고 좌초하리라는 사실을 예브게니는 직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스테파니다를 악마라고 부르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스테파니다를 악마라고 부르는 순간 예브게니는 자신의 욕정을 악마로 여기고 저주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이미 비극은 예견되어 있다. 예브게니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사회적 감시와 시선에 따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스테파니다는 개인적 욕정의 세계를, 그리고 아내는 사회적 평판의 세계를 상징한다. 지금 예브게니는 두 가지 세계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두 세계를 그대로 남겨두고 자신만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 자신을 휘어잡고 있는 욕정을 말살하려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쩌면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리는 예브게니의 내리에는 베토벤의 크로이처의 마지막 세 번째 악장의 선율이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베토벤의 지시대로 프레스토로 지나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강한 바람에 곧 꺼질 촛불이 아주 격렬하게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말이다. 네, 여기까지가 욕망에 대한 강 박사님의 글이었고요. 네, 그리고 레프 톨스토이, 이 악마라는 소설의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톨스토이를 가장 위대한 러시아 작가로 꼽았고, 특히 안나 카라리나에 대하여 토마스 만은 세계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사회소설이라고 평했고, 도스토옙스키는 완벽한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그런데 이 레프 톨스토이 자신은 동시대 작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주제는 위대하나 그는 못 쓴다고 평했고, 투르게네프에 대해서는 글은 잘 쓰지만 사소한 주제를 다룬다고 폄하했고, 에이, 나쁘네요. 톨스토이는 자신의 영지에서 농노제 폐지를 실험하는 등 계몽운동에 힘썼으며, 노년에는 점차 금욕과 육체노동을 핵심으로 하는 톨스토이즘을 발전시켜 당대 전 세계 지식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러시아 작가인데 이제 전 세계 지식인의 정신적 지주로 그렇게 그 반열에 오른 거죠. 그러나 말년에는 저작권을 기부하겠다는 결심 때문에 재산 상속 문제로 불화하게 된 아내에게, 나이차가 많이 나는 그 젊은 아내에게 환멸을 느끼고 여러 번 가출을 결행했다가, 가출이라고 여기서 표현하셨는데 이 톨스토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출가라고 하더라고요. 출가. 결국 집 밖에서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다.
톨스토이의 가장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악마. 그랬군요. 이 악마가 자전적 소설이었답니다. 는 작가의 후기 결혼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작품이다. 톨스토이는 아내에게 아내가 책을 다 구성을 해주고 필서를 또 제대로 해서 출판하는 쪽에 넘기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톨스토이는 그런 톨스토이는 아내에게 자기 일기와 작품을 모두 다 공유했는데 이 소설만, 즉 이 악마라는 소설만은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사후에도 공개되지 않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프라이빗한 번뇌는 감추고 싶었나 봅니다. 주인공 예브게니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 전에 관계를 가졌던 스테파니다를 잊지 못하여 괴로워한다는 내용이다. 시골에서 농부 여편네와 붙어먹는 바람에 사랑하는 젊은 아내를 배신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짓은 저지르고 나면 더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파멸이 아니겠는가 싶었던 거죠. 소설을 시작하기 전에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결말을 예고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눈과 여자와의 간음, 음욕 이런 것을 맞바꾸는 것이 숫째 낫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대신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결국 예브게니는 충동적으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고뇌를 덮어버린다. 그런데 작가는 이 소설의 결말로 2가지 버전을 남겼으니 자살이 아니라 스테파니다를 죽이는 걸로 끝나는 이야기도 있다. 우후, 못됐어요. 악마는 스테파니다가 악마가 아니라 예브게니가 악마였네요. 본인이 죽는 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왜 죄 없는 농부 여편네? 스테파니다를 죽입니까? 그건 안 되죠. 네,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 들어가 볼게요. 이 강 박사님의 생각이 드러나요. 그리고 강 박사님도 이 말년의 톨스토이와 같은 그런 결혼관을 좀 가지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다른 책과 이렇게 강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신 것 같아요. 결혼에 한번 너무 일찍 어린 시절에 멋모르던 시절에 결혼을 해서 한번 돌아오셨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본인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그런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읽어보죠. 섹스는 사랑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오우, 셉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섹스를 하면서 사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의 완성이 섹스는 아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으네요. 예, 그렇지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섹스가 사랑의 완성이라고 쉽게 믿고 있다. 섹스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위험한 착각이다. 금욕주의적 가치관이 유교적 관습에 기독교적 관념이 결합되면서, 금욕주의적 가치관이 유교적 관습과 결합되면서 더 강화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섹스가 사랑의 완성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직도 젊은이들에게 순교제약을 강요하는 것은 남루한 우리 사회의 단면 아닌가. 글쎄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도 싶은데, 그렇지만 금욕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금기와 금지는 욕망과 상상력을 더욱 부채질하는 법. 들여다보지 마세요 라고 길을 가다가 벽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으면 누구나 벽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진다. 그리고 5만 가지 상상이 작동하게 된다. 벽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 결국 사회를 음란하게 만드는 것은 놀랍게도 금욕주의적 가치관이었던 셈이다. 정신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금욕주의가 오히려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탐하게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폐해를 고스란히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다. 그것이 문제다. 우리도 섹스를 금기시하면서 동시에 섹스를 신성시하는 이율 배반에 빠져 있으니 말이다. 강 박사님의 처방전이 이어집니다. 좀 셀 수도 있어요. 예. 말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함께 이야기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이면 계속 이야기하면 되고,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과 헤어지면 된다. 식사도 운동도 여행도 영화 관람도 모두 마찬가지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좋은 것은 다른 것이다. 섹스도 마찬가지다. 욕정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허락한다는 조건에서, 반드시 그런 조건에서 기꺼이 섹스를 시도하라. 그 순간 우리는 그가 지속적으로 정사를 나누면서 그 외의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섹스는 사랑의 완성이나 결실이 아니다. 그건 단지 사랑이 시작되는 혹은 사랑이 진척되는 한 가지 계기일 뿐이다. 사랑이 진행되는 그런 한 가지 계기일 뿐이다. 자, 당신은 그런 자유로움 있으십니까? 말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 가지고 계십니까? 기꺼이 시도하라는 그 강 박사님의 이런 처방전은 강 박사님답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그런 자유를 되찾으셔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스스로가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긴 하고요. 네, 제가 오늘 왜 이 욕정이라는 테마를 택했냐 하면 오늘이 TGIF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또 그런 정신없던 한 주가 갔어요. 여러분 오늘 워킹데이 마무리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뭔가 워킹데이를 마무리 하시는 그 시점에 모쪼록 이 욕정이라는 테마 한번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